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 낡지만 기품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래 이 마을에서 덕망 높기로 소문난 김진사 댁이었으나 가장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가세가 기울어 썰렁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김진사가 생전에 아끼던 외동딸 연화와 그녀를 친자식처럼 키워 새어머니 박씨 부인, 이렇게 두 여인만이 서로를 의지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기 시작할 무렵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이리저리 뒹구는 모습은 마치 주인 잃은 집에 쓸쓸함을 대변하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흐트러짐 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언젠가는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야무진 다짐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본래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편이었으나 속정만큼은 누구보다 깊어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은 연화를 친딸 이상으로 거두어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키워왔습니다. 연화 역시 그런 새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효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이 없는 집안을 두 여인네가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밤이면 도둑이 들까 무서워 대문을 겹겹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김진사의 먼 친척이라는 최서방이 빚을 핑계로 이 집과 전답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서방은 읍내에서 투전판을 기웃거리며 험한 일을 일삼던 자로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걸음걸이조차 건들거려 마주치기만 해도 섬뜩한 기운이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처음에는 점잖은 척하며 집안을 드나들더니 점차 본색을 드러내며 빈문서를 내놓으라거나 땅 문서를 확인해야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연화와 박씨 부인은 공포에 떨며 안방문을 걸어 잠가야만 했습니다. 최서방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김진사가 나에게 빚진 돈이 얼마인데 너희가 이렇게 버티느냐.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경을 치게 하겠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최서방에게 빚을 진 적이 없었으나 교활한 최서방이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들이미는 통에 힘없는 두 여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최서방의 해코지가 두려워 감히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저 혀만 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최서방의 행패가 심해질수록 연화를 대하는 박씨 부인의 태도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연화가 손에 물이라도 묻힐까 전전긍긍하며 아끼던 박씨 부인이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밥상에 올린 국이 조금 식었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마당을 쓰는 빗자루질이 서툴다며 연화의 등을 매몰차게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새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박씨 부인은 그런 연화를 달래주기는커녕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네가 압이 없는 티를 내느라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다 라는 모진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새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하늘이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한 날씨에 최서방이 또다시 들이닥쳐 마루에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앉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며 오늘 당장 집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장정들을 불러 집기를 모두 드러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움켜쥐고 최서방을 노려보았지만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그 거구의 사내를 당해낼 재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최서방은 박씨 부인의 겁에 질린 모습을 즐기듯 킬킬거리며 이 늙은 여편네야, 딸년이라도 팔아넘겨야 빚을 갚지 않겠느냐 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니 무엇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고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다가 최서방의 고함 소리에 놀라 숨죽여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컥 문이 열리며 박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표정은 지금까지 연화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서늘하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연화가 개어놓은 옷가지들을 헤집더니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해진 누더기 옷 보따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끌며 대청마루가 아닌 부엌 뒷문 쪽으로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며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박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연화의 뺨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너 같은 짐덩어리를 데리고 살 수가 없다. 밥만 축내고 도움도 안 되는 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박씨 부인의 고함 소리는 마당에 앉아있던 최서방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울렸고 최서방은 뜻밖의 내분에 흥미롭다는 듯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울고불며 바짓가랑이를 잡는 연화를 기어이 뒷문 밖으로 끌어내더니 들고 있던 낡은 옷 보따리를 연화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그 보따리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먼지가 풀풀 날리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지들이나 입을 법한 누더기들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아비도 없는데 내가 왜 생판남인 너를 거두어야 하느냐. 박씨, 부인의 모진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고 연화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코 쌀락눈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바람이 연화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뒷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아랫목은 아니더라도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거리로 나앉게 된 처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새어머니가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최서방의 걸걸한 웃음소리와 함께 잘 생각했다. 역시 피 안 섞인 자식은 거두는 게 아니지 라며 맞장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흐르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턱 끝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마치 연화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쐐기를 박는 듯 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마을에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박씨 부인이 던져준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손바지와 저고리 그리고 색이 바랜 치마 한 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연화가 아주 어릴 때 입던 옷이거나 아버지가 입다가 버린 옷들을 기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제가 밥을 많이 먹어서인가요? 아니면 최서방 아저씨 말대로 짐이 되어서인가요? 연화는 허공에 대고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연화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 어귀로 향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각
집 안에서는 박씨 부인이 최서방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화에게 쏟아붓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술상을 차려오라고 윽박지르며 이제 걸림돌인 딸년도 내쫓았으니 이 집은 내 것이나 다름없다고 떠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 대꾸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술상을 차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방금 내쫓은 딸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함을 가장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연화가 무사히 마을 촌장댁으로 가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밖은 너무나 어둡고 추웠기에 어린 딸이 그 험한 밤길을 홀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어귀에 있는 성황당 돌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추위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쌀락눈은 어느새 한방눈으로 바뀌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고 연화의 머리와 어깨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언발을 녹이려 했지만 얇은 버선 하나로는 살을 내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와 연화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화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게 마련이란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한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넘길 곳이 없었고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고 아버지를 아껴주셨던 촌장 어른 댁이 떠올랐습니다. 촌장 어른이라면 하룻밤 재워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계모에게 쫓겨난 처지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워 망설여졌습니다. 게다가 최서방이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려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얼어 죽을 수는 없었기에 연화는 촌장댁 헛간이라도 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보따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촌장댁은 마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 가는 길이 험하고 멀었습니다. 걷는 동안 연화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박씨 부인이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밤 박씨 부인이 연화가 잠든 줄 알고 머리맡에서 한참을 숨죽여 울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왜 우시는지 여쭤보지 못하고 자는 척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오늘을 위한 이별의 눈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까 던진 말들이 너무나 독하고 매정했기에 연화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저를 때리시더라도 곁에 두시지. 왜 이 추운 날 저를 버리셨나요? 연화의 한섞인 탄식이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어느새 촌장댁 담벼락에 도착했을 때는 연화의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담벼락을 따라 돌아가 뒷마당 쪽에 있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문은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고 안에는 마른 집단이 쌓여 있어 바람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가 집단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 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연화는 낡은 옷 보따리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헛간안은 어둡고 추웠지만 그나마 눈보라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연화는 울다 지쳐 멍하니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져준 이 보따리는 그저 낡은 옷가지에 불과해 보였지만 지금 연화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너무 추워 겉옷이라도 더 껴입어야겠다는 생각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은 꽉 묶여 있어 언손으로 풀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참을 낑낑거린 끝에 겨우 풀 수 있었습니다. 보따리가 열리자 그 안에서 낡아빠진 손바지와 저고리가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옷을 들어 올리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솜이 많이 들어가서 무거운 것이라기엔 어딘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연화는 어두운 헛간 안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해 옷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옷의 깃부분과 안감이 유독 두툼하고 손으로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낡은 옷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연화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헛간의 낡은 나무 판자 틈새로 쉴 새 없이 파고들어 연화의 몸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촌장댁 뒷마당의 헛간은 비록 지붕이 있어 눈은 피할 수 있었으나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밤의 한기를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모가 던져준 낡은 옷 보따리를 더욱 품에 끌어안았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쥐가 갉아먹은 듯 단 구멍난 손바지와 색이 다 바랜 저고리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바치를 할 때 입으시던 헌옷들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옷들을 바라보며 왜 어머니가 하필이면 이토록 못쓰게 된 옷들만 골라 자신에게 던져주었는지 야속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너무도 혹독하여 불평할 겨를조차 없었기에 연화는 우선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보따리 속의 옷들을 꺼내어 겹쳐 입기로 했습니다. 집단 위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펼치는데 옷이 생각보다 훨씬 묵직하다는 느낌이 다시금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솜이 물을 먹어 무거운 것과는 달리 옷자락 끝부분과 깃 속에 무언가 단단하고 질긴 것이 들어찬 듯한 둔탁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끝의 감각에 의지하여 옷의 여기저기를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고리의 동정 부분과 솜의 끝단이 유난히 도톰하고 뻣뻣하여 마치 그 안에 두꺼운 종이나 가죽 같은 것을 덧대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일어난 연화는 헛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쪽으로 자리를 옮겨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저고리는 여기저기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누더기였지만 바느질 자국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꼼꼼하고 촘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바느질 솜씨가 투박했던 계모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 일부러 터지지 않도록 야무지게 꿰매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연화가 저고리 섭을 만지작거리자 옷감 안쪽에서 바스락하는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와는 분명 다른 빳빳한 한지가 서로 부대끼는 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저고리의 안쪽 솔기 하나를 손톱으로 뜯어내 보았습니다. 실밥이 툭 터지면서 벌어진 틈 사이로 하얀 종이 뭉치가 꼬깃꼬깃 접힌 채 숨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종이 뭉치를 조심스레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여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종이의 질감과 크기로 보아 그것은 예사 물건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연화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밭과 논의 문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기와집의 집 문서였습니다. 최 서방이 그토록 찾아 헤매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문서들이 이 낡고해진 누더기 옷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나온 저고리의 반대쪽 소매를 만져보니 그곳에는 짤랑거리는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소매 끝을 뜯자 헝겊에 꽁꽁 싸매진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후두둑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엽전들은 하나같이 기름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는데 이는 박씨 부인이 부엌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쌈짓돈임이 분명했습니다. 엽전 꾸러미 사이에는 작게 접힌 꼬질꼬질한 종이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들었고 그곳에는 빗둘배둘하지만 힘주어 쓴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 돈과 문서를 가지고 당장 촌장 어른께 달려가거라. 이 어미가 시간을 버는 동안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계모가 왜 그토록 모진 말로 자신을 구박했는지, 왜 하필이면 최 서방이 보는 앞에서 이 낡은 옷 보따리를 던지며 내쫓았는지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최 서방의 탐욕스러운 소나기에서 집안의 재산과 연화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연극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문서가 없다고 잡아떼면서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연화의 품에 문서를 안겨 탈출시킨 셈이었습니다. 만약 연화가 집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최 서방의 협박에 못 이겨 문서를 뺏기거나 험한 꼴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안위는 뒤로 한 채 오직 딸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그 무거운 짐을 홀로 떠안았던 것입니다. 연화는 헛간 바닥에 엎드려 문서와 엽전 꾸러미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혹여나 누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저를 버리신 줄 알고 하늘을 탓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화의 뜨거운 눈물이 낡은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차갑고 매몰차게만 보였던 계모의 눈빛 뒤에 숨겨져 있던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이 가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해진 옷자락은 단순한 누더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랑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추위도 잊은 채 그 옷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편 연화가 쫓겨난 기와집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서방은 연화가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이제 집안에 숨겨진 문서를 찾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안방과 건넌방을 오가며 장롱을 뒤엎고 괴짝을 부수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편네야, 문서를 어디다 숨겼어? 그 어린 년이 가지고 나간 건 아닐 테고 분명 이 집 구석 어딘가에 박혀 있을 텐데. 최 서방은 술에 취하에 붉어진 얼굴로 박씨 부인을 윽박질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채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연화가 무사히 촌장댁에 도착했기만을 간절히 빌며 최 서방의 난동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최 서방이 집안을 부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최서방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급기야는 박씨 부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바른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저 밖으로 내던져 버릴 테니까. 하지만 박씨 부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영감의 귀신이 무섭지도 않소. 천지신명이 다 보고 있는데 어찌 이리 폐악을 부린단 말이오.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에 최서방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이어 다시 고함을 지르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를 맞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지만 연화가 문서를 가지고 멀리 도망쳤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딸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다시 헛간으로 돌아와 연화는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문서를 가지고 날이 밝는 대로 촌장 어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을 몰아내고 홀로 위험에 처해 있는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옴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낡은 저고리 안에 숨겨진 문서와 돈은 이제 그녀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헛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시작하자 마을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두드리며 촌장댁 안채로 향하는 쪽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촌장댁은 평소 일찍 일어나는 집안이라 벌써 부엌 쪽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머니를 구하고 집안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자국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어젯밤의 처량함과는 달리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촌장댁 마당에 들어서자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촌장댁 머슴이 연화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진사댁 아씨 아니십니까? 이 추운 날씨에 어찌 이리 얇은 옷을 입고 머슴의 목소리에 안차의 방문이 열리고 하얀 수염이 인상적인 촌장 어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촌장 어른은 연화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혀를 차며 급히 마루로 올라오라 손짓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밤새 밖에서 떨었던 개냐 어서 들어오너라. 어서. 촌장 어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연화는 다시금 울컥했지만 꾹 참고 마루 위로 올라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온 옷 보따리와 문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촌장 어른,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제 어머니 박씨 부인과 저, 그리고 우리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연화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며 문서와 어머니의 쪽지를 촌장 어른 앞에 내밀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낡은 옷과 문서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쪽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쪽지를 다 읽은 촌장 어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습니다. 허어, 박씨 부인이 그토록 깊은 뜻을 품고 있었단 말인가. 내 그동안 최서방놈이 설치는 꼴을 보고도 나서지 못해 미안하네. 자네 어머니는 참으로 대단한 여장부일세. 촌장 어른은 문서가 진보님을 확인하고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마을 장정들을 모으거라. 최서방 그 작자가 더 이상 폐악질을 부리지 못하도록 내 오늘 단단히 혼을 내줄 것이다.
촌장댁 사랑방에는 금세 마을에 건장한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그들 앞에서 지난밤 있었던 일과 옷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씨 부인의 지혜와 희생에 감탄하며 동시에 최서방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쩐지 박씨 부인이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했다 싶었지. 그 최가놈 우리 마을 물을 흐려도 유분수지. 당장 쫓아내야 해. 사람들의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진사댁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산인 문서가 쥐어 있었고 가슴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눈 쌓인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촌장 어른 그리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김진사댁으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정의의 사도들이 출동하는 것과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멀리서 기와집 지붕이 보이자 연화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여전히 최서방이 타고 온 당나귀가 매여 있었고 안에서는 최서방의 고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문을 활짝 밀어젖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연화의 외침이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의 당찬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자 마당 안의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촌장 어른을 필두로 하여 마을 장정들과 아낙네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고 그 기세는 마치 거센 파도가 들이닥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편 대청마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최서방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사기그릇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최서방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내쫓았던 연화가 촌장과 함께 그것도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최서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헛기침을 크게 한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 끝에 섰습니다. 그는 짐짓 호탕한 척 큰 소리로 아니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오. 남의 집안일에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소란을 피우다니. 관의 고발이라도 해야 정신들을 차리겠소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촌장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에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여전히 자신이 이 집의 문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허세를 부리며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박씨 부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목소리에 감전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도록 딸이 무사하기만을 빌며 마음을 졸였던 그녀는 연화가 살아서 그것도 당당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내다보니 연화의 곁에는 촌장 어른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고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성난 표정으로 최서방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화가 해냈습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촌장 어른은 지팡이를 바닥에 쿵 하고
내리찍으며 최서방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최서방 자네는 이 마을의 어른도 법도 보이지 않는가? 어찌 남의 귀한 집안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며 죄 없는 모녀를 핍박한단 말인가? 촌장 어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촌장 어른이 이토록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최서방도 기가 죽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대꾸했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에게 이 무슨 무례한 언사요. 김진사가 내게 진 빚이 산더미 같아 이 집을 내놔도 모자랄 판인데 촌장이라도 남의 돈 문제에 끼어들 자격은 없어. 그때 연화가 촌장 어른 옆으로 한 걸음 나서며 품에 안고 있던 문서 보따리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최서방 아저씨, 아버지가 빚을 지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여기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과 집문서가 있습니다. 아저씨가 주장하는 그 빚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저씨가 꾸며낸 거짓말인지 이 문서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연화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젯밤 쫓겨나던 연약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무장한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서방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보따리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내 촌장 어른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촌장 어른은 엄숙한 표정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침묵이 흘렀고 오직 바람소리와 촌장 어른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최서방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촌장 어른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위조한 차용증이 들통날까봐 조바심이 났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라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 한쪽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촌장 어른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최서방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여기 김진사가 친필로 남긴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네. 내 평생 남에게 빚진 것은 단 한 푼도 없으며 이 집과 전답은 오로지 내 딸 연화에게 물려준다. 만약 친척 중 누군가가 재산을 탐하여 억지 주장을 펼치거든 관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라. 이 문서는 관아의 공증까지 받은 확실한 것일세. 자, 이제 자네가 가진 그 차용증이라는 것을 한번 내보시게. 촌장 어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고 최서방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서방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려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진짜 문서 앞에서 가짜 서류를 들이밀었다가는 당장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사방은 마을 사람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착각을 했나 보. 옛날에 빌려준 돈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갚은 것 같기도 하고. 최서방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착각이라니. 저런 파렴치한 인간을 봤나. 촌장 어른은 혀를 차며 최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이 집안에 저지른 폐악질은 용서받기 힘드나 연화와 박씨 부인의 덕으로 관아 고발만은 면하게 해주겠네.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게.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게나.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내 명예를 걸고 자네를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이야.
촌장 어른의 단호한 축가행령에 최 서방은 고개를 조아리며 알겠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연신굽신거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신발을 꿰어 신고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당나귀 곶비를 잡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몇 번이나 곶비를 놓치며 허둥대다가 겨우 당나귀에 올라타 마을 밖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최 서방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와 촌장 어른에게 다가와 정말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려 마당 한쪽에 서 있는 박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연화의 부름에 박씨 부인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연화는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죠. 그 모진 말들이 다 저를 보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이 못난 딸을 용서해 주세요. 연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화를 일으켜 세워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니다, 연화야. 내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 악당의 소나귀에서 너와 집을 구하려면 네가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너만 살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계모가 어디 있겠나. 친어미보다 더한 사랑이야. 우리가 박씨 부인을 오해했구먼. 저렇게 속 깊은 분인 줄도 모르고 쑥덕거렸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세.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지혜와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촌장 어른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으니 앞으로 이 집안은 더욱 단단해질 걸세. 자, 이제 날도 추운데 어서 방으로 들어가 몸을 녹이게나. 박씨 부인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연화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그 추운 헛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 어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마.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에 다정하고 따뜻한 어머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와 서러움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따뜻한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인사를 건네며 집으로 돌아갔고 촌장 어른도 나중에 다시 들르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마당개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어제와 같은 쓸쓸한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다시 희망이 싹트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흩어진 세간살이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연화는 빗자루를 들고 최 서방이 더럽힌 마당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기에 두 사람은 서둘러 일을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최 서방이 뒤집어 놓은 장독대와 헛간도 정리해야 했지만 우선은 서로의 언몸과 마음을 녹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최 서방이 난동을 부리느라 엉망이 된 방이었지만 연화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랫목에 깔려있던 이불을 펴주며 연화에게 누우라고 했습니다. 한숨 자거라. 긴장이 풀리면 몸살이 날 수도 있으니.
연화는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따랐지만 잠들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다시 문서와 엽전 꾸러미를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어머니가 쌈짓돈으로 모으신 이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집 문서도요.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거예요. 박 씨 부인은 엽전 꾸러미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돈은 네가 시집갈 때 혼수로 주려고 모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구나. 그래도 네가 무사히 가져왔으니 다행이다. 그녀는 문서를 소중히 받아 장롱 깊숙한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비밀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더 단단히 집안을 지킬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꿈을 펼치거라. 연화는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박 씨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누워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다그락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처럼 집안은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겨울밤을 따뜻하게 보낼 일만 남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구들장을 타고 넘어가 안방의 아랫목을 뜨끈하게 드기 시작했고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밤하늘의 눈송이와 섞여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정성을 다해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뒤뜰 장독대에서 가장 잘 익은 김치를 꺼내어 보글보글 찌개를 끓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파를 썰고 두부를 으깨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지난 며칠간 이 집을 짓눌렀던 무거운 침묵과 공포를 깨끗이 씻어내는 희망의 연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딸에게 따뜻한 한 끼를 먹이고 싶다는 어미의 간절한 마음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찬 기운은 어느새 구수한 밥 냄새와 온기로 바뀌어 집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난 연화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문살에 어른거리고 다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들려오자 비로소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개어 한쪽으로 밀어놓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들어오는 연화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연화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답고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더 자지 않고 벌써 일어났느냐.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얼른 상을 차려 방으로 가자꾸나. 박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조금 섞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옆에 서서 수저를 놓고 행주로 상을 닦으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 밥상이 안방 한가운데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배어있는 몇 가지 나물 반찬들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는데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 얼어붙었던 속을 녹여주자 저절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생선살을 발라 연화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많이 먹으라고 다독였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거라.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배불리 먹어야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밥 한 그릇은 연화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숭늉을 마시며 두 사람은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연화의 손을 잡고 그날 밤에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서방, 그 사람이 눈치챌까봐 너에게 미리 언지를 줄 수가 없었단다. 내 연기가 어설퍼서 들통나면 우리 모녀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유산까지 모두 뺏길 판이었으니 독하게 마음먹고 너를 몰았을 수밖에 없었어. 네가 울며 매달릴 때마다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너를 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라 믿고 눈을 질끈 감았다. 박 씨 부인의 고백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렸습니다. 겉으로는 매정해 보였던 고함 소리가 사실은 딸을 살리기 위한 비명과도 같은 외침이었음을 이제는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낡은 옷 보따리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더기가 아니라 가문의 수호신과도 같은 귀한 물건이 된 그 옷들을 방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반지꼬리를 가져와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늘에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꺼내느라 뜯어진 곳을 다시 곱게 끼워야겠다. 이 옷은 내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녀의 생명을 구한 은인과도 같은 옷이니 평생 소중히 간직해야지. 어머니의 말에 연화도 옆에 앉아 실타래를 풀어주며 바느질을 도왔습니다. 사각사각 바늘이 옷감을 통과하는 소리와 타닥타닥 심지가 타는 소리가 어우러져 방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 박 씨 부인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문서를 되찾았으니 내년 봄이 오면 묵혀두었던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겠다. 내 아버지 때처럼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지런히 일하면 우리 두 식구 입에 풀칠은 면할 수 있을 게다. 그리고 너도 이제 홍이가 찼으니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연화는 어머니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시집가지 않고 어머니랑 오래오래 여기서 살 거예요. 어머니 혼자 두고 어디를 가요. 저도 바치를 거들고 삭바느질도 해서 집안을 일으킬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진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다 기운 옷을 곱게 개어 장롱 속에 넣고 연화의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두툼한 소미불을 아랫목에 깔자 방바닥의 열기가 이불 속으로 스며들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내 옆에서 자거라. 어릴 때는 천둥이 치면 무섭다고 내 품을 파고들더니 이제는 다 커서 든든한 내 딸이 되었구나. 박 씨 부인은 연화를 옆에 눕히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비단결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까 촌장댁 헛간에 있을 때 정말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춥고 무서운 곳에서도 옷 속에 숨겨진 문서와 돈을 발견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연화의 말에 박 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게지. 최서방 그 못된 놈이 물러간 것도 다 조상님들의 보살핌 덕분이야.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집안의 안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이 등잔불을 끄자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한 달빛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숨소리가 들려와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고 모든 비난을 감수했던 계모 박씨 부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연화는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에 힘을 주어 꽉 쥐었고 박씨 부인도 말없이 그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든 척하고 있는 연화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딸의 얼굴은 고생을 해서인지 조금 헬쑥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딸 연화야, 부디 좋은 꿈 꾸거라. 네가 흘린 눈물만큼 앞으로는 웃을 일만 가득할 것이다. 이 어미가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주마. 박씨 부인은 속으로 조용히 맹세하며 연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떨어져 번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들보가 바로 서고 가족의 사랑이 굳건해졌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쳤고 온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마당의 장독대에도 감나무 가지 위에도 소복이 쌓인 눈은 지난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마을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새벽닭 울음소리만이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굴뚝에서는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고 마당에는 연화의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 그 집에는 탐욕스러운 친척도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헛소문도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두 여인의 따뜻한 웃음소리만이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불 속은 뜨끈뜨끈하고 바깥 공기는 상쾌한 겨울 아침. 연화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꽃이 만발한 봄날의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나비가 춤추는 그곳에서 두 모녀는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고단함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연화의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 또한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두 사람의 단잠을 지켜주기 위해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이야기를 하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낡고 해진 옷 속에 집문서를 숨겼던 계모의 지혜와 그 옷을 끌어안고 촌장댁으로 달려갔던 딸의 용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기 넘치는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섭게 불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있는 한 그 집의 온기는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밤도 저 연환의 집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걱정들은 모두 문 밖의 눈보라 속에 날려보내고
지금은 오직 내일을 위한 쉼과 안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낡은 옷 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소중한 희망과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 힘든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솔솔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를 스치고 포근한 이불의 감촉이 지친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김진사 댁의 두 모녀가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들었듯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밤은 길고 깊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아침에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눈을 뜨시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산골마을의 기와집, 하얗게 덮인 눈,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를 기억하며 편안히 주무세요.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잊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길. 안녕히 주무세요.